자, 이번 시간에는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저 설명하기 전에 이 장표 여러 번 봤죠? 인공신경망 모형을 정의할 때 연구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죠. 이거 다 외우라고 했는데 다 외우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정말로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거는 레이어의 수죠. 인공신경망 모형에서 은닉층의 수를 결정하는 건데요. 사실 CNN에서는 은닉층의 수뿐만 아니라 컨볼루션 레이어, 즉 컨볼루션과 풀링 레이어의 수도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각 레이어의 뉴런의 수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입력층의 뉴런의 수는 입력 데이터의 변수의 수와 동일해야 되죠. 출력층의 뉴런의 수는 분류 분석의 경우에는 분류의 레이블의 수,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1개, 그리고 은닉층은 연구자가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DNN의 은닉층 또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뉴런 등 여러분이 몇 개를 설정했을 때 좋을지는 여러분이 직접 지정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 뭐뭐 있었죠? 소프트맥스, 레루,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런 것들이 있었죠. 각 계층에서 사용할 활성화 함수를 지정하는 건데, 이 활성화 함수를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그레이디언트 베니싱 또는 그레이디언트 익스플로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중치 초기 값이도 상수나 0으로만 채우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은 아주 작은 난수값, 즉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0.01 또는 0.1인 난수값을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세이비어나 히의 초기값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가중치 초기값. 그 다음에 드롭아웃은 과적값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뉴런의 출력을 무조건 0으로 해서 과적값 줄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오차의 경사가 묻히는 현상, 앞에서 뭐 활성화 함수나 가중치 초기화를 통해서 그레이디언트 베니싱, 그레이디언트 익스플로딩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 방법뿐만 아니라 배치 정규화라는 걸 통해서도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을 줄일 수가 있다고 했어요. 배치 정규화 여부. 그 다음에 손실함수는 뭐예요? 실제 예측한 값과 실제 값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 뭐 mean absolute error, 절대값의 평균을 낸거나, 아니면 mean square error, 제곱의 평균을 낸거나, 물론 여기다가 루트로 씌우기도 하고요. RMSE 돼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돼 있죠. 크로스 엔트로피 되어 있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이거죠. 옵티마이저. 인공신경망 모형에서 가장 인공신경망 모형의 핵심이 되는 거라고 하면 이 옵티마이저입니다. 옵티마이저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해요.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도록 가중치, 즉 웨이트를 갱신시키기 위한 옵티마이저죠. 옵티마이저는 항상 뭐가 따라다니냐면요, 학습률이 따라다닙니다. 러닝 레이트라는 학습률이 따라다니죠. 그리고 학습 횟수 몇 번 실행시킬 건가, 그리고 1, 2폭이 학습될 동안 가중치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입력 데이터 크기인 배치 크기도 설정하고요. 배치 크기나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학습률은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걸 논문에 쓰시는 분도 좀 많으니까요. 학습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옵티마이저는 뭐죠? 옵티마이저는 말 그대로 최적화하는 것이죠. 근데 이 최적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학습 속도를 빠르고 그리고 안정적이게 하는 거죠. 어디서요? 딥러닝에서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할 건가를 가지고 옵티마이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빠르게 학습시킬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정답을 잘 찾아가게 할 건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인공신경망의 웨이트라는 것들이 학습에 의해서 매번 조정이 되죠. 그 웨이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입니다.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고 해서 경사하강법이라고 하죠. 이것은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은 W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W라고 됐거든요. 웨이트라고 했을 때 네트워크 내에서
내놓는 결과값과 즉 출력의 값과 그 다음에 실제 결과값 사이의 차이를 정의하는 손실함수가 있어요. 이 손실함수가 있는데 이 손실함수와 실제 예측한 값, 이 손실함수의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울기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W에 대한 이의 편미분, 이게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죠. 기울기를 다른 표현식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웨이트 그리고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 웨이트를 W라고 했고요. 보통 다른 책이나 인터넷에서는 이거를 세타라고 두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보기 좋게 W라고 뒀을 뿐이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경사 하강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2차 곡선이 있다면은 어떤 한 지점에서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학습시키는 것이 경사 하강법이에요. 근데 이런 것만으로 설명하는 건 참 어렵죠. 자, 여기 보시면은 편디 W분의 편디 E 라고 하는데 W에 대한 E의 편비분이고요. 이게 이 경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학습시킬지를 결정하죠. 이 값이 웨이트에 의해서 더해지거나 빼지는데요. 저는 이제 뺄셈 연산을 했죠. 근데 여기에 뭐가 곱해지냐면 에타가 곱해져요. 저는 에타라고 뒀는데요. 이 에타는 우리가 보통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학습을 한 번에 시킬지에 대한 상수값이죠. 자, 그런데 기본적인 변환식은 이렇게 되죠. 요 기본적인 변환식을 저하고 좀 다르게 적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웨이트를 세타라고 두기도 하고요. 세타는 세타 마이너스 에타,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기울기죠. 기울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저 표현 방법하고 좀 다른데요. 다른 건 크게 없어요. 여기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죠. 기울기를 더 간단하게 표현하냐 아니면 좀 더 복잡하게 표현하냐,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울기는 W에 대한 이 편비분, 그레디언트, 어떤 방향으로 학습할지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이 부분, 이 편디는요, 편미분은 의미예요. 기호는 델타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편디 또는 파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타, 러닝 레이트고요. W 웨이트, 이거 세타라고 쓰기도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좀 더 개선시킨 것이 뭐냐면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라는 것입니다. 저거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 실제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아니면 로지스틱 회귀 등에서도 많이 사용돼요. 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죠. 다만 이게 유명해진 것은요, 역전파 알고리즘에서 웨이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확률적 경사 하강법 등이 사용되거든요. 이 역전파 알고리즘과 결합하면서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키기 위한 사실상의 표준 알고리즘이 됐습니다. 그런데 웨이트를 수정하는 방법이 이 경사 하강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경사 하강법이고, 그리고 그것들의 변형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사 하강법과 그 변형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기법의 차이가 저하고 인터넷이나 다른 교재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표기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면을 지우고 다시 쓰면요, 자, 여기 이 W를
다른 곳에서는 세타라고 두기도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기울기를 어떻게 두기도 해요. 기울기를 우리가 편미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기도 해요. 여기서 역삼각형 기호는 나블라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미분 기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손실함수를 계산할 때 전체 트레인셋에 사용하는 것을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한번 스텝을 내디딜 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손실함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너무 계산량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라는 방법을 사용하죠. 우리가 앞에서 이 배치 크기를 지정하면은 배치 크기에 대해서 웨이트가 재조정이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은 1, 2폭 동안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서 학습이 되고 이거로 인해서 예측한 결과가 손실이 계산되고 이걸 통해서 다시 웨이트가 재조정되는, 즉 1, 2폭당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서 재조정되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보다 좀 더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요, 계산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스텝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할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수렴을 하는데요. 또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면은 배치 그레디언트 디스턴트에서 빠질 로컬 미니마라는 것은 지역 최저값이라고 해서 학습하는 도중에 더 이상 학습이 되지 못하고 특정한 최저 지점에서 머무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 로컬 미니마에 빠지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보다는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턴트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에타가 러닝 레이트라고 하잖아요. 이 러닝 레이트는 보통 0.01에서 0.0001 사이의 값을 많이 주는데요. 이거 뭐 절대적으로 저 값 사이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변형한 알고리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멘텀 방식이죠. 모멘텀 방식은 말 그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통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관성을 주는 거죠. 관성을 주면요, 현재 그레디언트로 통해서 이동하는 방향과는 별개로 과거에 이동했던 방식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일정 정도로 추가적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경사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이렇게 표현됐다면은 어느 한 지점에서 학습이 시작하면요, 그 지점이 아래쪽에 있죠. 경사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은 첫 지점 A라는 지점에서 학습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계속 학습하는 과정에서 B, C 지점으로 오게 되고 이 C 지점에서 더 이상 학습하면 오히려 로스가 더 커지게 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로스는 더 커지더라도 계속 또 그 방향으로 학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D 지점을 넘어서고 이 지점을 넘어서면은 C 지점의 지역 최저값을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F 지점까지 학습이 잘 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관성을 줘서 로스가 더 증가하더라도 학습을 계속 더 진행해 보는 것이죠. 다음은 모멘텀 방식입니다. 모멘텀 방식은 말 그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통해서 이동하는 과정에 일종의 관성을 주는 것이죠. 현재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이동하는 방향과는 별개로 과거에 이동했던 방식을 기억하면서 그 방향으로 일정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요,
현재 A 지점, 이 A 지점에서 학습을 시작해서 B 지점까지 가게 되죠. B 지점. 그리고 C 지점 오면은 이 지점보다 더 학습을 하게 되면은 로스가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더라도 관성을 가져서 D 지점까지 더 학습을 하게 됩니다. D 지점 이후로 E 지점까지 오게 되면은 C 지점보다 로스가 더 줄어들게 되니까 계속 그 방향으로 학습해 나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F 지점까지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C 지점에 이 부분을 로컬 미니마라고 부르죠. 지적 최저값에 빠지는 현상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역 최저값이라고 하죠. 즉 학습한 방향으로 일정 정도로 더 가는 거죠. 이때 여기 수식을 보시면은 기존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이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알파 그리고 세모 W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세모 W는 뭐냐면요, 이전 회차의 수정량이에요. 이전 회차의 수정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그리고 여기 알파는 관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모멘텀 상수입니다. 보통 0.9 정도의 값을 주는 거죠. 요거는 상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이걸 구현한다면 알파 값을 정해줘야겠죠. 이게 모멘텀 방식입니다. 이 모멘텀 방식은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가 오슬레이션 현상을 겪을 때 좀 더 잘 한다고 해요. 이 오슬레이션 현상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웨이트들이 분포가 이렇게 등고선 모양으로 형성을 하잖아요. 좀 그리다 말겠습니다. 이 정도만 그리죠. 그러면 어떤 한 지점에서 학습을 하게 되죠. 그럼 이거는 가장 가운데 중앙점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한 번의 스텝에서 움직일 수 있는 스텝 사이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오실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때는 이게 좌우로 계속 진동을 하면서 이동하는 데 난항을 겪게 돼요. 즉 학습이 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모멘텀을 사용하면 더 좋은데, 이 모멘텀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자주 이동하는 방향에는 관성이 걸리게 되고 진동을 사용하더라도 중앙으로 가는, 가운데로 가는 방향에 더 힘을 실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비해서 더 빠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관성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좌우로 움직이더라도 중앙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모멘텀 방식을 이용할 경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 부분 있죠. 로컬 미니마를 빠져나오는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죠. 무조건 빠져나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경사가 커지는 폭이 너무 크면은 빠져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은 NAG라는 겁니다. 이 NAG는 모멘텀 방식을 기초로 한 방식이에요. 근데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쪽에 모멘텀과 NAG 그 목적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 좀 달라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르죠. NAG에서는 모멘텀 스텝을 먼저 고려해서 모멘텀 스텝이 먼저 이동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그레디언트를 구해서요, 그레디언트 스텝을 이동시키는데요. 이 NAG를 이용할 경우에 모멘텀 방식에 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멘텀 방식의 경우 멈춰야 할 시점에서도 관생이에서 훨씬 멀리 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반면에 이 NA 방식의 경우에는 일단 모멘텀으로 이동을 반 정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동해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 방식은 빠른 이동에 대한 이점은 누리고, 그리고 멈춰야 할 적절한 시점에서 제동을 거는데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NAG의 함수를 볼 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NAG고요. 사실 이 NAG 우리 잘 쓰진 않습니다. 모멘텀도 잘 쓰진 않고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게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만 쓰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은 아다 그레이드 또는 에이다 그레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애댑티브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변수들을 업데이트할 때 각각의 변수마다 스텝 사이즈가 다르게 설정해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2011년 존 듀치가 처음 제안한 알고리즘인데요. 지금까지 아이디어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많은 변화하지 않는 변수들은 스텝 사이즈를 크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변화했던 변수들은 스텝 사이즈를 작게 하자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주 등장하거나 변화를 많이 한 변수들은 옵티넘에 가까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작은 크기로 이동하고요. 그래서 3이랑 값을 조정하는 거죠. 적게 변화한 변수들은 옵티넘 값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이 이동해야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먼저 빠르게 로스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아래 보면 워드200이나 글로브 같은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시킬 경우 단어의 등장 확률에 따라서 베리어블의 사용 비율이 현저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이다 그레이드와 같은 학습 방식을 이용하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거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워드200이나 글로브 같은 경우에는요, 워드 임베딩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어들이 나오는 횟수,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단어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죠. 단어 가중치를 부여하는 건데요. 단순히 단어들의 빈도수만 측정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거죠. 고양이하고 귀엽다라는 단어와 바퀴벌레하고 귀엽다라는 단어, 이 둘 단어들끼리 비교하면 어떤 단어가 더 자주 나오겠어요? 문장 내에 고양이가 나오면 귀엽다는 단어가 나올 확률과 바퀴벌레가 나왔을 때 귀엽다는 단어가 나올 확률을 보면은 이 고양이가 나왔을 때 귀엽다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죠. 이거 이용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거리를 웨이트로 계산한 게 계산하는 툴이 워드200이나 글로브입니다. 여러분이 자연어 처리 과목을 배우시면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뭐죠?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은 변수들은 스텝 사이즈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많이 했던 변수들은 스텝 사이즈를 작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다 그레드의 스텝 사이즈를 수직화해 보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h라는 걸 계산했죠. 여기 뒤에 뭐 앞에 h t-1 여기 t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t 볼 수 있는데, 이전 시점 현재 시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h 값이 계산이 돼서 러닝 레이트에 곱해지는 루트 h분의 1이라는 게 추가가 되죠. 기존에 어디에서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추가가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러닝 레이트 값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러닝 레이트 값이 뭐에 의해서 바뀌어요? 여기 이것도 이제 미분이잖아요. 편미분인데 이 미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h는 증가하게 될 텐데, 그러면 w에서 h는 분모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량은 반드시 감소하게 되는 거죠. h가 증가할수록. 그래서 총 수정량이 적은 가중치는 새로운 수정량이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넓은 영역을 탐색해서 점차 범위를 좁혀나가는 효율성을 보이는 거죠. 이 장점은요, 효율성이 좋죠. 에이다글에서 설정하는 항수는 여기 뭐밖에 없어요? 여기 에타밖에 없는 거죠. 에타밖에 없으니까 또 상수 조정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에타. h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많이 했었던 것들은 h가 커지니까 좀 더 작은 값으로, 학습을 적게 했던 것들은 h가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더 커진 값으로 러닝 레이트가 곱해지는 것이죠. 이거 단점은요, 계속서는 수정량 감소로 도중에 수정량이 0이 돼버려서 최적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해요. 자, 제가 앞에서 SGD를 개선하는 알고리즘이 3개가 있었죠. 하나는
모멘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설명한 에이다 그리드, 에이다 그레드. 그리고 또 하나는 NAG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있잖아, 이거 모멘텀과 에이다 그레이드는 성향이 달라요. 모멘텀은 뭘 수정해 나가는 거냐면요, 기울기를 수정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이다 그레이드는 뭘 수정하냐면요, 러닝 레이트로 수정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습률이 수정해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RMS 프롭. 이거는 논문에 나오진 않고요,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코세라 강의에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에이다 그레드에서 수정량 감소를 통해서 학습이 정체되는 단점을 극복한 방법이지요. 에이다 그레드는 간단한 컨벡스 펑션에서 좀 더 잘 동작해요. 하지만 복잡한 다차원의 공면에서 펑션에서는요, 글로벌 미니멈에 도착하기 전에 학습률이 0에 수렴해 버리는 거죠. 앞에서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RMS 프로프가 제안이 된 거죠.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지금 이제 그 H 값이 계산이 되고 H 값이 여기 분모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H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H에 뭐가 곱해지냐면 베타 값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타 값이 빼지는 거죠. H에는 베타 값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기울기 제곱한 거에서는 1- 베타 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에타도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거죠. 사용자가 러닝 레이트를 설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타가 작을수록 가장 최신의 기울기를 더 크게 반영하는 거죠. 여기 H를 구하는 식에서 베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 시점에 H를 적당한 비율로 감소시킵니다. 이 제프리 힌턴 교수님은요, 그 코세라 강의에서 베타 값을 0.9를 추천을 했어요.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RMS 프로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번 에이다 델타죠. 에이다 델타는 RMS 프로프가 비슷해요. 근데 에이다 그레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이죠. 이거에 대한 논문은 여기 링크 주소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요,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일단 에이다 델타는 RMS 프로프가 동일하게 뭐를 구해요? H를 구하는데, 그 구할 때 합을 구하는 대신에 지수의 평균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스텝 사이즈를 단순하게 에타로 사용하는 대신에 뭘 사용하냐면 스텝 사이즈의 변화값을 제곱을 가지고 지수 평균값을 사용해요. 이 H는 앞에서 계산된 거죠. 여기 아래는 RMS 프로프의 웨이트를 수정하는 목적 함수입니다. 그 중에서 H 값이 이거죠. 베타는 제프리 힌턴 교수가 0.9를 쓸 것을 이제 권했죠. 요거 했는데 어떤 거냐면요, 저기 이제 이 전식은 이 H가 분모에 들어가는데요, 참고로 H가 분모로 들어가는데 이 H 값은 계산해서 0으로 수렴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0으로 나눠지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분모에 그 어떤 계산된 숫자 값이 들어갈 경우에는요, 여기에 플러스하고 요런 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여기 입실론인데, 입실론은 보통 0.000000001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로 주는데, 이거를 왜 두냐면요, 0으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끔 수식이 이런 거 보면은 0으로 나눠지지 않도록 뭔가를 포함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에이다 델타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쪽이 이 식입니다. 이 식이 그 식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분자에 S라는 값이 들어가죠. 근데 이 S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여기 H 계산하는 식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도 뭐가 계산이 돼요? 베타 값이 계산이 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S는 뭐예요? S는 스텝 사이즈의 변화의 스텝 사이즈.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의 변화의 제곱석 값을 가지고 지수 평균을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도 H에 입실론 그다음에 S에 입실론이 더해진대요.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 논문에 나와 있는 슈도코드입니다. 슈도코드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이 논문은 가지고 스터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토마이즈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댑티브 모먼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보다 더 최근에 발표된 것도 있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성화함수,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토마이저 하면 아담이죠. 아담이고요. 이 논문의 주소는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요, 오른쪽 부분에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직접 논문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논문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RMS 프롭과 모멘텀 방식을 합친 것과 같은 알고리즘인데요. 모멘텀 방식과 유사하게 지금 계산해온 기울기의 지수평균을 저장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RMS 프롭과 유사하게 기울기의 제곱값의 지수평균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었던 여러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었잖아요. 알고리즘들이 있었는데 그 알고리즘들 중에서 모멘텀 아래다가 잠깐 써보겠습니다. 모멘텀, 그 다음에 NAG, 그 다음에 아담, 이것들은요 기울기를 변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 그 다음에 에이다 그레드, 그 다음에 RMS 프롭. 이거 말고 에이다 델타도 있어요. 에이다 델타 그리고 아담. 이것들은 다 뭐냐면요, 러닝 레이트를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아담은 기울기도 수정하고 러닝 레이트도 수정하는 거죠. 아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이거는 논문에 나와 있는 슈도코드입니다. 슈도코드 나중에 스터디할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논문은 여기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모멘텀과 에이다 그레드 있었죠. 모멘텀과 에이다 그레드는, 모멘텀은 관성의 개념을 도입하는 거고요. 에이다 그레드는 이제 처음엔 빠르게 학습하고 나중에 세밀하게 학습하는 거죠. 근데 모멘텀과 에이다 그레드는 각각 V하고 H가 처음에 0으로 초기화되면서 W가 학습 초반에 0으로 바이어스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모멘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 부분이 V고요. 그 다음에 RMS 프로본 여기 H, 이제 H가 참으로 0으로 초기화되면은 더 이상 웨이트가 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언바이어스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요, 제가 M과 T라는 것을 VA라는 걸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베타 1, 베타 2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죠.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말 그대로 하나는 이제 모멘트를 조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앞에서 에타 값이죠. 에타 값을 조정하는 거죠. 조정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멘텀의 추정량,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울기 추정량, 그 다음에 러닝레이트의 추정량들이죠. 이 기울기 추정량과 러닝레이트의 추정량 이용해서, 러닝레이트의 상수에 곱해지는 추정량 이용해서 새로운 목적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게 해당되죠. 여기서도 엡실론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0으로 나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전에 여기 지금 MT 있는 부분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편디 이 W가 있었죠.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는
에타가 곱해졌잖아요. 근데 에타 곱해졌는데 에이다 그레이드는 이 에타에 뭐가 곱해졌어요? 루트 h분의 1이 곱해졌잖아요. 그 루트 h가 요렇게 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요거는 요렇게 식이 바뀌었고요. 이렇게 해서 아담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수식만 가지고 계속 설명하면 답답하잖아요. 이 수식을 여러분이 구현을 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이 수식들은 실제 클래스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좀 보셨으면 합니다. 옵티마이저 발전 과정인데요. 맨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었죠. 이거는 모든 데이터를 검토한 뒤 방향을 찾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를 좀 발전시킨 것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죠. 그래서 조금씩 데이터를 검토한 뒤 자주 방향을 찾자는 거죠. 이래서 추가되는 것이 뭐였어요? 배치 사이즈라는 것입니다. 배치 사이즈.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그레디언트를 바꾸는 것, 하나는 러닝 레이트를 바꾸는 것으로 나눠지죠. 그레디언트를 바꾸는 것에는 모멘텀이 있죠. 모멘텀은 관성의 개념을 도입하죠. 그래서 좀 적게 비틀거리면서 가던 방향으로 더 가자. 이러면은 로컬 미니마에 빠지는 현상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식이 어디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웨이트의 크기만큼 더 변해갔죠. 그리고 알파 값도 곱해지고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 부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레디언트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에이다 그레이드는요 뭐예요? 처음엔 빠르게 학습하고 나중에 세밀하게 학습하는 거죠. 즉 처음에는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죠. 러닝 레이트를 크게 바꾸고요. 학습이 진행될수록 러닝 레이트를 더 작게 바꾸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요 부분이 있죠. 러닝 레이트가 곱해지는 부분이 다르는 거죠. 이를 위해서 h라는 걸 계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모멘텀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게 NH죠. 왜냐면은 관성의 방향으로 먼저 움직인 뒤 계산한 방향으로 가보자 이거죠. 왜냐면은 모멘텀은 그 관성의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가장 최저점, 즉 로컬 미니마가 아니고 가장 최저점으로 가더라도 더 학습을 해버리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걸 좀 줄인 것이 NAG였습니다. NAG는 기존의 수식에서 아랫부분, 색깔 다르게 한 부분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RMS 프롭과 에이다 델타라는 게 있죠. RMS 프롭은 좀 더 세밀하게 학습하되 상황을 보면서 정도를 정하자 이거고요. 실제 여기 베타 값이 주어지죠. 베타 값은 0.9 정도 준다고 했어요. 베타 값을 정하는 거고, 에이다 델타는 세밀한 정도가 너무 작아져서 학습이 안 되는 것을 막자 이거죠. 그래서 뭐 해요? 예, 스텝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에 입실론이 더해지고 s에도 입실론이 더해져요. 여기 위쪽에 여기도 h에도 입실론이 더해지는데 이거 왜 더한다고요? 0으로 나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계산된 값이 분모로 들어가면 거기다가 전부 다 입실론이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에이다 델타였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과 RMS 프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담입니다. 아담이에요. 아담은 그레디언트와 러닝 레이트를 둘 다 고려해서 방향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레디언트도 바꾸고요. 러닝 레이트가 급해지는 부분도 바뀌는 것이죠. 이거를 더 발전시키는 것은 나담인데요. 이 나담은 여러분이 문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담을 주로 쓰는 거죠. 옵티마이저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에서 옵티마이저라고 검색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거의 출처는 여기 보면은 루더.io 옵티마이징 그레디언트 디센트 요 링크인데, 요 링크 가시면은 옵티마이저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했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 내용 가지고 학습 또는 스터디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요, 그 수식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읽고 증명하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데,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고 뭔가 결과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모형을 얻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박사과정 들어가실 분들이라면은
알고리즘을 좀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바로 취직해서 쓰실 분,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딥러닝 하실 분들이라면은 직접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좀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은요. 협곡에서의 각 옵티마이저별로 이제 속도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죠. 제일 빠른 게 에이다 델타죠. 그리고 빨간색 SGD는 생각보다는 빨리 되지 않고 협곡을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은 말 한 장 모양의 데이터에서 이 어느 것이 가장 빨리 학습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말 한 장 모양에서는 RMS 프롭이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에이다 그레드가 그 다음으로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옵티마이저를 비교 설명을 한 거였어요. 자, 우리는 케라스를 사용하잖아요. 케라스의 옵티마이저들은 상당수가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 API를 보시면은 이 옵티마이저가 어떤 논문을 기반으로 구현됐는지에 대한 논문의 링크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케라스 API를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문자열로 지정해도 되고요, 이렇게 클래스 이용해서 객체를 직접 생성해서 옵티마이저를 지정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옵티마이저로 설정하는 예제죠. 앞에서 뭐 콜백 만들고 그 다음에 컴파일 이용해서 옵티마이저 지정하는 거죠. 옵티마이저는 저는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옵티마이저의 아담 이용했고요. 아담 옵티마이저의 디폴트 러닝 레이트는 10의-4승이에요. 근데 좀 바꿨죠. 0.0.1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 대신에 어떻게 써도 돼요? 문자열로 아담이라고 지정해도 동일하게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계속 이론만 해서 좀 딱딱하고 재미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옵티마이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른 이론들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서 좀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했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할애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론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론적 내용이야 여러분 논문을 참조한다든가 아니면 시중에 교재 인터넷에 참조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실제 이걸 어디에 적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더 많이 익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실습의 비중을 좀 더 많이 늘렸어요. 정작 이론은 알지만 실습을 해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티마이저는 제가 좀 더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론적 내용도 많고요, 또 수식도 많고 그렇습니다. 수식이 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막상 구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로 스터디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요번 주는 금요일에 또 수업이 있어요. 금요일날 수업을 해서 여러분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8월달 특강이 잡혀서 제가 그 자리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저저번주 금요일 그 다음에 요번주 금요일 이렇게 이틀이 비어있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자, 요번주 금요일날 수업 있습니다. 요번주 금요일날 2시에, 네, 요번주 금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